정책은 결국 타이밍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미국에서 빅테크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하필 이 타이밍에 금리를 올려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이에 못지않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 세계 증시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국가별로도 이 명암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미리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뒤늦게 이 호들갑 떠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너무 뒤늦게 과민하게 반응한 것은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증시의 이렇게 복원력, 리질런스에 도움되지 않는다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계 주가 사실 어제 블랙 먼데이 이렇게 됐죠. 세계 평균 주가가 미국의 빅테크 폭락 이후에 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 어제 하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세계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증시 좋을 것이다 하는데 어제 8% 이상 폭락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국가별로 명암이 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의회와 국회가 제 역할을 했느냐, 이거 세제 문제죠. 정치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 될 때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력 업종이 미국의 빅테크 업종과 밀접한 국가일수록 낙폭이 컸습니다. 대만과 일본과 한국이 그랬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국가는 낙폭이 컸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금리를 내렸죠. 그래서 지금 낙폭이 한 2%.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유독이 금리를 동결했던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이때에 금리를 올리는 중국이 가장 크게 낙폭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복원력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폭락할 수 있을까? 뒤늦게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펀더멘탈은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복원력의 측면에서는 뒤늦게 호들갑 떠는 것보다는 증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 1.4%, 2분기 성장 2.8%, IMF 전망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은,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비록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져서 했는데요.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S&P 구성 항목의 약 78% 기업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뒤늦게 이게 호들갑 떠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금부터는 어떻게 증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역시나 지금 일본이 도마 위에 올랐죠. 일본에서는 도로 아미타불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뒤늦게 금리를 올렸죠. 사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문제는 작년 4월에 우회다. 이게 취임위에 계속해서 논의해왔던 내용인데요. 그렇죠. 뒤늦게 지난 7월 말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7월 말 해봐야 뭐 얼마 안 됐죠. 근데 주가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번 낙폭을 정도를 보겠습니다. 빅테크 폭락 이후에 어제 12.4% 떨어졌습니다는 빅테크 폭락 이후에는 지금까지 15%, 3일 만에 15% 떨어졌습니다. 연중 최고치가 7월 11일 날 기록했는데요. 이때 대비해선 불과 7월 15일 대비 한 달도 못 돼서 11,00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역시 증시는 타이밍이다 하는 것이 이 교훈을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필 이때 금리를 올리느냐, 하필 이때 금리를 올리느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BOJ가 세계 최대 일본 증시의 낙폭을 키웠다. 그래서 모토노 모코아미, 우리나라로는 많이 여기 도로아미 타빌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토노 도코아미 논쟁이 있거든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7월 말에 올렸습니다. 다시 돌려놔야 되지 않느냐. 다시 돌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최대 낙폭을 키운 일본 증시에 공공의 적이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시다, 모테기, 우에다. 아마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국회가 문제다, 한국은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본도 먼저 낙폭이 우리보다 더 큰 상태에서 오면 공공의 적이 세 사람이다. 기시다, 모테기, 우에다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와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이게 지금의 일본 증시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그동안 미뤄왔던 금리 인상을 하필 이때 단행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일본 내부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경제 여건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누차례 그렇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정치권의 압력이 되죠. 본인들이 정치적 지지도가 15% 떨어지고 권력서의 2위에 해당되는 모테기 간사장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촉구해라. 정치적 압력이었죠.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종전의 태도 180도 다른 거기 때문에 궁극권이 증폭시켰죠. 궁극적이 증폭시킨다는 것은 증시에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문제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예상대로 사실 그 모테기 총리와 그다음에 모테기 간사장과 기시다 총리의 금리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형태로 0.25%를 올렸죠. 0.4 P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0에서 0.1%를 0.25로 올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인 셈이 됐죠. 근데 일본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 일본 경제 상황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왜냐?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수출이 지탱하고 한국인의 엔저를 한 가운데 일본 관광 수입에 의해서 일본 경제를 지탱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엔다가 142엔대 가고 지금 다시 되돌림 현상에서 144엔대로 가고 있습니다는 엔거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수출이 안 되죠. 그렇죠. 한국의 관광객 수입 안 되죠. 관광객 수입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최후 버팀목이 떨어지겠죠. 결국 일본 증시 폭락하는 거 되죠. 그래서 뒤늦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거센 비판. 아마 이 문제는 7월 말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 그 자막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일본 상황에서 그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엔캐리 자금이거든요. 엔캐리 자금이 청산돼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이 일본 증시가 폭락해서 충격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지금 일본 증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데는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빅테크에 일본 자금에 들어간 규모가 지금 한 24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자금이 빠지면 일본 증시 좋아져야죠. 일본이 금리 인상하고 엔다가가 되면 엔캐리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는데요. 일본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일본 주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일전에도 한 말씀, 지금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돼서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기가 1988년과 2008년 두 차례 있었는데요. 일시적 현상이 그렇습니다. 역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지적하는데요. 자, 미국의 빅테크에서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본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엔화 강세다. 그 자금 들어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국가는 전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들어갈 거 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주가는 12% 가장 많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설명합니까?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돌려주시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 10년물 기준으로 여전히 3%포인트 미국이 높습니다. 그리고 IMF 전망 보면 올해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2.8%, 일본이 0.5%입니다. 어디에 넣으시겠습니까? 엔캐리 자금 청산하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왜 미국에서 빅테크 자금들이 이렇게 캐리 청산된다고 해서 일본 증시로 오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 며칠 됐습니까? 8월 7일이면 엔캐리 자금을 청산하려면 바로 빼지는 못합니다. 포지션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막연하게 뭐냐?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된 지가 이렇게 불과
거래일 기준으로 미치는 게 일주일 정도 되는데 예. 이걸 가지고 엔캐리 자금 청산돼서 일본으로 들어온다. 근데 일본의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정리하면 안 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경제. 지금 상태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보다 안 좋은데 일본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상태에서 엔고가 되면 일본 경제 더 침체되고 잃어버린 40년 돼서 일본판 에크리스 실수가 된다. 엔캐리 자금 청산해서 일본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예. 이 제목에서도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엔캐리 자금 청산되면 일본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미국 빅테크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빅테크는 리질런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 먼데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어제 증시 투자 심리는 최악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스피 지수가 3,000 넘길 거다, 3,200을 넘길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참 암울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보다 우리가 주가 하락폭이 적긴 했지만 예. 체감적인 투자의 주가 하락폭은 컸다. 왜 그러냐? 너무 이렇게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코스피가 3,200 간다. 예. 미국의 빅테크 대신해서 한국의 주식이 유망하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하락하니까 단순히 어제 마이너스 8.8% 이상 하락했습니다는 사실은 뭐냐 체감적인 하락폭은 일본보다 더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의 대체 관계로서 한국 증시를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 증시는 조로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는 조기의 노화 현상이 있습니다. 예.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조기 노화증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대체 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에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다우지수가 100% 올라갈 때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3%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경제 발전 단계가 높고 경제 정체성이 있는 미국이 자 2017년 이후에 100% 올라갈 때 한국의 코스피는 경제력이 젊은 우리 코스피는 13%뿐이 안 올라갔습니다. 예. 그럼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가 제기된 시점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5%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그 위에 10% 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의 주인이 한국의 투자가 차지 않고 외국인이 차지하는 인물전 현상이 심화될 때는 주가가 좋지 않을 때는 저 단순히 이렇게 하락폭에서 보는 것처럼 예. 하락폭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주인은 회사의 주인은 임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내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 사실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주인이 되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을 때는 착각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잘 갈 때는 그 배 뭐 반 정도도 못 따라가고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배 이상으로 떨어지고 자, 왜 그런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경제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예. 정책적 요인 또 통화 정책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증시는 디커플링보다는 일방적 커플링 관계다. 아. 여기 한자 더 붙이겠습니다. 예. 일방적 그레샴의 법칙의 커플링 관계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악화는 뭐냐? 국회의원들의 세제 증세 문제다. 이것이 건전하게 가는 한국의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도 열심히 하는 한국 투자의 모습도 이렇게 양화가 해당되죠. 예. 여기를 구축하게 된다. 크라우딩 아웃 구축하게 된다. 이게 아마 지금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자, 2017년 이후에 보여줬던 것은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발했던 시점입니다. 한국 경제 괜찮았습니다. 예. 근데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면 증세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증세요? 거래세 때렸죠. 대주주 양도세 때렸죠. 그다음에 금투세 부과한다리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종합소득세 벌써 때렸죠. 이렇게 하면 2중 3중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살아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 증세 때문에 한국 투자가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나가니까 증시의 졸화 문제, 자본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수익률 위주의 국정감사, 그것도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가지고 수익률 위주에 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에 동참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 노후자금 가지고 어떻게 해외 투자에 동참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수익률 위주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도 늦긴 했지만 예. 상속세를 좀 내리고 금투세를 좀 폐지해서 지금 금리 인하는 안 됩니다. 뒤늦은 금리 인하는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불르게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 제3의 방안인데요. 지금이라도 한국 증시가 이번 사태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데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국회 증세 부분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대기업이라든가 한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내모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루빨리 좀 금투세를 폐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된다. 예. 다행히 우리 펀더멘탈은 괜찮다. 우리 기업들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 열심히 합니다. 그다음이니까 리질런스 복원력이 있으니까 악화 부분만 제거되면 되거든요. 예. 악화 부분만. 그런 측면에서 좀 상속세 인하라든가 금투세 폐지 문제는 빨리 좀 단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국회의원분들은 존칭을 쓰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지금 애틋한 심정을 해서 금투세 폐지를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존칭으로 쓰는 겁니다. 예. 그만큼 국민들이 저 싫어합니다. 그걸 좀 국회의원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제3의 대안이 있어야지 뭐 외국인 자금도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이 문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외국인 자금 사실 들어올 때는 너무 좋죠. 그런데 나갈 때는 이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제 단적으로 드러났죠. 예. 외국인들이 어제 1조 5천억 빠졌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그냥 이렇게 뭐 서킷 브레이크 뭐 해가지고 정책 당국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한국 증시의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예견됐던 사항이다. 예. 한국경제TV 방송에서 작년 11월 3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에 국내 증권사들이 만약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 할 때 외국인이 줄기차게 들어왔습니다. 한국 주가 좋았습니다. 예. 근데 좋지만 윈블던 현상이 오래된다. 왜 그러냐? 주인들은 한국 투자가들은 증세 문제라든가 한국 이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서기 때문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이탈 속에 외국인이 받쳐졌다. 결국 한국 증시의 버팀목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이탈세가 될 때는 부작용이 가려졌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 어제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 5천 원 빠지는 과정에서 어제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블던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블던 현상은 한국 증시가 주인인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에 의해서 차지하는 거다. 그러면 1996년 90대 외환위기 당시는 자막이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의 1997년에 윈블던 현상일 때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한국 투자가들의 이탈 속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지탱했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하겠죠. 외국 증시가 외국인들이 빠지면 우르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내막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 투자가들이 왜 나갔을까? 예.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면 마치 쥐약시하는 분위기. 또 일부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 건조하는 사회. 마치 이게 건조하는 사회. 마치 해외 투자해야 모든 게 당하는 것처럼. 이런 증권사 영업행위 태도. 여기에 연기금도 동참해.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생명은 결국 타이밍이다. 사실 어제 우리 증시가 이렇게 폭락한 것도 결국 이 타이밍을 놓쳐서 그렇다. 이런 비판들도 있던데요.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소상공인 MZ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가장 빨리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 한쪽으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도 라스트 마일 부지이다. 이거 이창용 총재가 올해 첫 회의 직전서부터 언급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연준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한국도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연준 따라가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세계 증시 상황 보십시오. 선제성이 중요한 겁니다. 뒤늦은 금리 인하가 0.5%포인트, 0.75% 증시의 화를 더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제성, 프리엠프티브가 중요하거든요.
예. 자, 세계 증시 이번 똑같은 사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렇게 동결했던, 안 했던 미국과 한국 증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때맞춰 금리를 올렸던 일본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통화 정책의 선제성입니다. 자, 한국은행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예. 너무 물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 두 번째, MZ세대가 소상공인을 죽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방치할 것이냐. 그리고 자, 인플레 지표는 조금 찰랑찰랑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인플레 지표는 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파월 의장도 물가가 연 목표치에 도달하면 늦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찰랑찰랑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 지연, 금리 인하 지연 이런 연준과 마찬가지로 선제성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 2.8% 굉장히 좋거든요. 예. 우리 대기업들 수입 잘 나갑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제일 못하고 한국에서 통화정책 선제성을 잃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금리 인상 압력도 엔케리 자금 돌아와? 무슨 놈 돌아옵니까? 펀더멘털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데. 이런 문제죠. 똑같은 사태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선제성을 유지하고 정치인의 제 역할을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은 이번 사태에서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리지런스는 살아있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제3의 대안으로서 뒤늦은 금리 인하보다는 금투세 폐지하고 상습세 인하해서 그것도 약까지 조도해서 지금의 제3의 대안에서 주가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